예, 서울대학교 최인철입니다. 너무 소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이 토요일 날 날씨 좋은 이 오후에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 존경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제가 흰머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에게 여기 염색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마스카라 그래서 여기를 양쪽을 이렇게 잘 가리고 왔어요.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젊은 분에서부터 연배가 계신 분까지 계셔서 안 하고 와도 될 뻔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1시간 한 20분 정도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사실 행복은 누구나 관심 있는, 그래서 요즘에 참 많은 분들이 또 TV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반복하기보다는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밝혀낸 결과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토요일날 이렇게 귀중한 시간 오셨는데 시간 낭비가 아닐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재미있고 이런 얘기보다는 학문적으로 밝혀진 얘기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 행복을 이야기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좀 흐려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3명의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2001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지금 재직 중인데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에요.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대중에게는 우리에게는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도 199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인도가 고향이에요. 인도 출신의 이센이라고 하는 교수이고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 내에서는 이름만 대면은 정말 사람들이 아는 이제 그런 2명의 교수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교수는 이 왼쪽에 있는 두 분보다는 국제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 내에서 굉장히 정책을 많이 관여하는 이제 그런 3명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을 누군가가 한 자리에 모았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이 스티글리츠에게 위원장을 맡기고 이 센 교수에게는 이 위원장의 어떤 특별 자문력을 맡기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소위 우리로 치면 간사 역할을 맡겨서 어떤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누가 소집했냐면 당시에 이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 이 대통령이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었느냐?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인류가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우리가 번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태를 알고 싶으면 뭔가 측정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인류가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국가들이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표적인 게 GDP 같은 겁니다. GDP나 GNP 같은 걸로 측정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인간의 삶을 제대로 다 반영하고 있느냐. 만약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새롭게 무슨 측정치가 필요하겠는가 등등 이런 논의를 위해서 이 위원회를 이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죄송합니다. 영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제가 쉽게 그냥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자체의 결론은 아닌데 보고서에서 지향하는 바인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에게 중요한 것들은 측정해 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래요. 우리 몸이 건강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측정하고요. 그렇죠? 당뇨도 측정하고 간 기능도 측정하고 온갖 걸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측정하는 것은 바로 인류에게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인간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행복이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인데 행복을 측정하는 어떤 지수로서 GDP라는 건 한계가 있더라라는 게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제 냈는데 이거를 이제 출판을 했는데요. 이 제목이 mismeasure, 잘못 재고 있다라는 거죠. GDP를 가지고는 행복을 잘 못 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지금 4시에 이렇게 오셨는데
뭐 여기 오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집에서 싸웠다 누구랑 남편이랑 공부하러 간다 그러니까 막 못하게 해가지고 싸웠다. 혹은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더웠다. 그럼 되게 짜증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만큼 우리의 행복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떨어져 있는 행복 상태는 GDP가 반영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GDP가 지금 현재 내 기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가 측정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일상에서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관적인 행복감은 잘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GDP가 잘못 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번역하면 되게 자극적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GDP는 틀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GDP가 틀린 게 아니고 GDP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은 GDP가 측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르코지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제 인간의 주관적인 행복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이게 2009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년 후에 이제 유엔에서 또 유명한 세 사람의 경제학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요 맨 끝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프리 sak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사르코지 보고서에서 이제 인간의 행복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엔에서는 뭘 했느냐. 그럼 그동안 인간의 행복을 측정해온 노력들이 있어 왔거든요. 자, 그 측정치들을 가지고 어느 국가가 행복한지 한번 알아보자. 왜 행복한지 알아보자.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각 국가들은 뭐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개인은 뭐를 해야 되는지, 기업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결론을 좀 도출해라 해서 이 사람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2012년 4월 달에 이 보고서를 내놓아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이제 구글 같은 데 치시면은 UN World Happiness Report 하게 되면 이 보고서를 그냥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사건들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전 지구적으로 이제 국가들의 관심이 눈에 보이던 경제적인 발전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에 국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는 아닌데요. 제가 우리나라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올해 이게 바로 전에 나온 이번 달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전에는 그렇죠? 이 GDP 같은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는 사실 뭘 강조했냐면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이에요.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행복하냐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국가가 얼마나 잘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구글이라는 데 가보시면은 1800년부터 미국에서 발행된 책들을 전부 파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단어나 표현을 거기다 딱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그 단어나 표현이 몇 번 나왔는지를 검색해주는 놀라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이제 뭐를 생각해 봤냐면은 과거에는 국가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해피라는 말을 쓸 때도 개인에게 쓰기보다는 국가에 쓴 겁니다. 국가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관심이 이제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로 돌아오면서부터 행복이라는 걸 이제 개인을 지칭하면서 쓰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해피 네이션, 국가를 강조하는 해피 네이션이라는 표현을 그 구글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그 표현이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나왔는지를 한번 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을 강조하는 해피 퍼슨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한번 본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굵은색이 해피 네이션이고요. 요 아래에 있는 거가 해피 퍼슨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금방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약 1920년대까지는 국가를 강조하는 해피 네이션이라는 표현이 해피 퍼슨이라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개인의 삶을 얘기할 때 개인의 주관적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국가를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역전이 돼요. 이제는 행복을 얘기할 때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르코지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거나 유엔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거나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반영해 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이번에 취임하면서 내건 그 캐치프레이즈가 국민행복시대이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이제 빈도를 이렇게 세보니까 국민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 대한민국 국민 행복.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국민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특별히 그렇죠? 왜 우리나라에서 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만 되고 또 갖게 됐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조사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쓰던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없던 말이잖아요. 이게 일본식 한자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쓰는 용어를 그때는 쓰질 않았죠. 그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들을 이제 써왔던 겁니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지금 이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두 신문의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행복 혹은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다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보시면 초기에는 거의 안 나와요. 제가 92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93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 미국의 교수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나가지고 그냥 사실은 일상적인 인사인데요. How happy are you?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 How are you?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저를 가르치면서 영어에서 이렇게 할 때는 happy라는 말이 그냥 쓰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러면서 근데 사실 내가 한국에서는 행복이라는 말을 거의 써본 적이 없다. 행복은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부부에게나 쓰는 말이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92년에 결혼하고 93년에 유학을 하는데 그 신혼부부들에게만 행복해라, 행복하겠다라는 말 썼지 일상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질 않았던 겁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2000년 들어서면 또 폭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들어서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우리나라의 행복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보다도 특별히 우리나라가 행복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갤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사 회사가 있잖아요. 이 조사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거의 매년 주기적으로 각 나라의 행복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년 발표해서 어느 나라가 몇 등이고 어느 나라가 몇 등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제 어떤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132개국의 나라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1000명 이상, 약 1000명 정도예요.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한 1000명 이상씩 뽑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당연히 행복을 측정을 했습니다. 행복을 어떻게 측정했느냐?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를 1시간 반 들으시고 행복했다 혹은 행복하다라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은 그게 뭘 의미할까 생각해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만족한다. 1시간 반 동안 내가 여기 와서 들은 거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 행복이라는 거는 만족이라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측정할 때는 학자들이 만족을 일단 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재냐면은, 예를 들면 바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 강의를 들으면서 행복한지를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직접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를 물어보지 않고 알아낸다면 뭐를 보고 알아내겠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표정에서 기분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강의 듣는 내내 얼굴에 미소가 있고 편안해 보이면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졸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막 이러면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행복의 또 다른 요소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때그때 경험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만족감과 기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대 심리학에서 행복을 측정할 때 재요. 그래서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삶의 만족도를 쟀어요. 삶의 만족도를 재는데요. 어떻게 재냐면 표준적으로 0부터 10까지에서 하나를 얘기하게 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10은 전적으로 만족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금 머릿속에서 숫자 하나를
골라보세요.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1부터 10인데, 자, 10. 나는 전적으로 10. 10은 잘 안 나옵니다. 10은 이 갤럽에서 몇 년 동안 5년 정도 누적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인류의 몇 퍼센트가 10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뽑아보니까 3.3%예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가 10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숫자예요. 자, 9. 나 9 정도 만족합니다. 오, 예.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9점이라고 얘기한 분도 3.3%예요. 그래서 9 이상의 한 6%에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높게 나오면 한 8 정도 나와요. 8. 8은 꽤 있으세요. 우리나라의 평균이 몇 점이냐면 몇 점 정도 될까요? 5점? 우리나라의 평균이 5.6, 5.7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6을 못 넘고요. 5.5 이상 정도 돼요. 그럼 세계 1등은 몇 점이냐? 어느 나라이냐면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덴마크가 1등이에요. 최근에는 덴마크가 항상 1등으로 나오는데 덴마크가 평균 한 8점에 육박합니다. 7.9 이렇게 나와요. 꼴등은 어디냐? 아프리카에 있는 두 글자로 된 나라 이름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가봉 아니에요. 수단도 아니고요. 우리나라하고 축구 인연이 있어요. 토고. 네. 그렇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하고 한번 대결했잖아요. 토고가 평균이 3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거죠.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재고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를 이렇게 잰 겁니다. 이 조사에서. 그런 다음에 이 갤럽에서 관심 있었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소위 행복의 조건으로서 돈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사람, 그 가정의 1년의 인컴, 연봉을 이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의 1인당 GDP 같은 걸 측정을 해본 겁니다. 이 경제적인 걸 쟀어요.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으로서 돈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걸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동시에 또 뭘 알아보고 싶었냐.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행복을 100이라고 그러면 100을 다 설명하진 않겠죠. 그럼 돈 말고 행복의 또 다른 조건은 뭐가 있겠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해왔던 심리학자든 교육학자든 이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5가지가 돈 말고 행복에 중요할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물어봤어요. 5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 감정 물어본 건 넘어가고요. 영어 죄송해요. 제가 그냥 영어는 안 보이도 말로. 자,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간으로서 만족해야 되는 욕구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욕구가 뭐냐?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것. 다시 말하면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어제 하루를 떠올려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고 회의하고 막 이런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신은 존중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었습니까? 이 2가지는 인간관계에서 욕구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다.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 2가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뭘 물어봤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뭔가를 배워서 성장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뭔가 새로운 걸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행복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는 행복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아주 잘하는 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잘하는 거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행복은 철저하게 자기 삶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시간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나는 그냥 항상 그 정해진 스케줄대로 남에 의해서 살아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 5가지가 행복에 중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거를 132개국에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국가별 순위가 나오겠죠. 국가별 순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복에 영향력을 주는 정도가 돈이 중요한지 심리적인 욕구가 중요한지도 분석해보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국가별 순위를 일단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순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제대로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GDP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는 GDP 얘기를 하지만 계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체계가 잘 잡혀져 있어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아주 가난한 나라는 GDP조차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32개국을 조사를 했지만 이 GDP가 제대로 계산된 나라가 몇 개 안 돼가지고요. 89개국에서의 순위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지표에서 여기 보시면 GDP도 있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의 개인 심리적인 욕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 기분이 좋은 정도, 또 기분이 나쁘지 않은 정도. 기분이 안 나빠야 행복한 거니까. 이 5개에서 다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 그렇죠? 덴마크 보시면 GDP 5등이고요. 내면의 욕구가 만족되는 정도도 13등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요즘 항상 1등으로 나와요. 또 기분이 안 나쁜 정도, 이것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만 마음도 편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은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예요. 모든 지표가 안 좋은 바닥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주로 아프리카에 많이 있는데, 여기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셨을 만한 나라인데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보시면 87, 80, 87, 87, 86 완전 바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들을 보면 어떤 나라는 외적인 것도 좋고 내면도 좋은 나라가 있고 다 안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약간 불균형을 보이는데, 이 불균형을 가장 많이 보이는 나라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GDP는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그래서 좋아요. 24등. 뭐 진짜 훌륭한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맞춰보실 거는 두 번째 거예요. 존중받고 있느냐, 그렇죠? 믿을 사람이 있느냐,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느냐, 잘하는 걸 하고 있느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등쯤 될까요? 60. 네. 일본이 한 50등 되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몇 등쯤 될까요? 70. 막, 네. 이게 한 60, 70 정도만 됐어도 사실은 충격이 덜했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83등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안 좋냐?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보시면 이 89개국 중에서 GDP가 89등으로 꼴찌예요. 꼴찌인데, 탄자니아가 이 내적인 욕구가 만족된다라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정도를 보면 58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보시면, 삶의 만족도의 순위는 이제 참고로 여기서 돈이 중요하냐 욕구가 중요하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데 돈이 중요합니까? 기본적인 심리적인 욕구가 만족되는 게 중요합니까? 모범 답안이 아니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행복에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범 답안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우러나는 솔직한 답이 있고 그렇잖아요. 솔직한 답은 뭔가요? 돈이 중요해요. 네. 흔히들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상당히 오해가 많아요. 행복을 반드시 좀 쪼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행복은 그냥 행복 하나예요. 근데 학자들이 행복을 얘기할 때는
삶의 만족도도 있고 감정도 있고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게도 이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돈이 이런 핵심 욕구들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는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이 좀 높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GDP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냥 뭐 견딜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순간순간의 여러분의 기분이에요. 순간순간의 내 기분은 내가 올해 연봉이 얼마냐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지금 기분은 뭐냐? 이런 겁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학생들 무시해가지고 반말한다. 그럼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여러분의 연봉과는 무관해요.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다. 배우는 게 없다. 시간 낭비다. 그럼 또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감정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이 감정에는 돈이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행복 순위를 감정으로 보게 되면 삶의 만족도보다는 이제 훨씬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정도는 58등밖에 안 되고요. 기분이 안 나쁜 정도는 77등으로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면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기분 좋은 거는 별로 없고요. 기분은 굉장히 나쁘고 삶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그러나 핵심적인 욕구들은 만족되지 않고 뭔가 지금 언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이 내면의 만족과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성인들에게서만 이렇게 나오면 괜찮을 텐데 아이들에 관한 어떤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보여요. 아이들은 일단 객관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를 내가지고 이제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국제간에 비교해 봅니다. 2011년도에 중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시험을 봤어요. 수학을 봤는데 42개국이 시험을 봤는데 우리나라 중2 학생들이 평균 점수로 1등을 했어요. 수학. 뭐 놀랍지 않죠?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과학 26개 나라 중에 3등.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GDP가 높은 것처럼 객관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그 조사에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과목들을 얼마나 흥미있어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학은 42개국 중에서 41등. 그 다음에 과학은 26개국 중에서 26등.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에게는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네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좀 잘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개인의 내면의 감정, 만족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내 감정이 뭐가 중요하냐예요.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감정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공부해라.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면 된다. 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부분. 뭔가를 즐기는 것, 그 다음에 만족, 기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된 겁니다. 왜 알게 된 거냐?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밖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한지를 직접 물어보지 않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얼굴, 표정을 보는 겁니다. 얼굴에 미소를 보는 건데 제가 뒤에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선수는 활짝 웃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뭔가 어색하게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 사람 되게 행복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일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요즘 안타 잘 맞고 잘 친다. 그 다음에 지금 연봉도 많이 받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안 되는 게 슬럼프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분석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지금 우리의 얼굴은 지금 우리 상태의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뭐 돈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순간 이렇게 웃고 있기 때문에 30년 후에 이 사람을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더라.
혹은 돈도 더 많이 새로 벌었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거가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결과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나중에 생긴 어떤 일들을 가져오는 원인이다라는 생각은 일반인들은 잘 하질 않아요. 왜 안 하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10년, 20년, 30년 계속 따라다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얼굴을 보고 요즘 뭐가 좋은가 보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씩 다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보는 이런 소위 할 일 없는 일을 누가 하냐면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요. 1952년도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놓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세 집단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집단은 뭐냐? 심리학에서 사람이 진짜 웃고 싶어서 웃을 때 그런 웃음은 입 주변과 눈 주변을 다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근육이 거기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억지로 웃어야 될 때는 눈은 잘 못 움직이고요. 우리가 입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우리가 김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수처럼 이 입과 귀를 다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선수처럼 입만 어색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웃고 있지 않은지 선수를 세 집단으로 나눴어요. 이게 1952년도 사진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2013년이니까 60년이 지났잖아요. 야구 선수들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러니까 60년이 지났으니까 이 중에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뭘 했느냐? 이 선수들이 언제 죽었는지 사망연도 데이터를 얻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를 본 거냐? 1952년도 한 장의 사진에서 활짝 웃었던 선수들이 60년 지난 다음에 기록을 봤더니 더 오래 살았더라. 어색하게 웃었던 선수들은 더 일찍 죽었더라. 그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뭘 보여주는 거냐? 현재 내가 뭔가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들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아니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거를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보시는 분이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Y축이 그 나이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확률이에요. 선이 세 개가 있는데 맨 바깥에 있는 이 선이 입과 눈을 다 움직인, 진짜 즐거워서 웃는 웃음을 지었던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어떤 나이에서 요 가운데는 입만 움직였던 선수고요. 요 맨 아래가 전혀 웃지 않았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요 두 집단보다 더 높잖아요. 그 말은 그 나이에 살아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오래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기분이 좋고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를 전에는 무시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그냥 돈 잘 벌고 공부 잘해라. 근데 이건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었던 이 감정, 만족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장수만 그러느냐? 얼굴, 같은 남자인데 사진을 찍었는데 A보다는 B의 모습이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웃음을 좀 어려운 말로 듀쉐인 스마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장의 사진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사실은 내 사진이 나중에 어떤 연구에 이용돼가지고 분석될 거다라는 생각 안 하고 이런 사진 찍으시잖아요. 저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찍는 사진이니까 평소에 내 감정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지금 현재 기분이 좋으면 웃고 찍을 거고, 기분이 안 좋으면 뭐 미소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어느 시점에서의 한 장의 사진에서 이렇게 미소가 좀 부자연스러웠던 남자들이 나중에 조사해 보면은 이혼율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지금 현재 내 결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당신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해주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졸업사진 찍을 때예요.
여러분도 이제 졸업하실 때 되면 졸업사진 찍을 텐데, 어느 그 여자 대학교에 졸업 앨범을 갖다 놓고요. 또 이 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입 주변하고 눈 주변의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걸 다 점수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다 점수화한 겁니다. 얼마나 이쁜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미소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다 점수화를 했어요. 그때 이 여학생들의 나이가 만으로 21살 때, 대학 졸업할 때니까.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이 사람들 다시 찾아가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물어봤느냐? 지금 결혼해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21살 때 미소가 자연스러웠던 여학생들이 27살에 결혼했을 확률이 높은지. 그랬더니 결혼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 결혼을 27살에 하는 거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우리가 됐잖아요.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근데 사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충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 학자들이 27살 때만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중년이 돼서도 계속 조사를 한 겁니다. 쭉 따라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40대, 50대 됐을 때 지금 현재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진을 찍었다면 지금 현재 결혼의 만족도가 반영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진이 언제 쪽이냐? 21살 때예요. 그러니까 중년기 때 결혼에 만족하기 때문에 21살 때 미소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30년 후에 나는 결혼 생활이 되게 행복할 거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뭐가 먼저입니까? 21살 때 사진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서 만족이 나중에 오잖아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막 모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하고 순간순간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일종의 삶의 사치였어요. 그게 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성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죽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그 서울시의 교육감님이 표현을 하면 고진감래형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좋은 일이 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무시했었던 내 개인의 감정이 알고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을 복이라고만 생각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 행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영어로 happiness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happiness인데 어원을 따지면은 이 happy라고 하는 이 happiness, happy라고 하는 말이 우연히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우리처럼 복의 개념이었어요. 그냥 운 좋은 사람들은 행복이 생기는 거 팔자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할 때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 바뀐 거예요. 이것도 내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듯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행복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행복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만족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뭐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워낙은 이 다음에 그래서 행복이 도대체 이제 뭐냐. 행복을 좀 정의하는 부분을 집어넣는데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일단 건너뛰고요. 제가 이미 행복을 측정할 때 뭐 만족, 기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건너뛰고 이제 이런 우리의 만족과 기분을 위해서 무엇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건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조건들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은 행복이 뭔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행복은 무엇의 문제이냐? 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 학생하고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렇게 알아본 겁니다. 어떻게 알아봤냐면은
사람들이 언제 행복한지를 알아보려면은 매 순간 그 사람을 따라다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기록해가지고 그때그때 행복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루 중에서 이 사람의 행복은 A라는 일을 할 때 높고 B라는 일을 할 때는 낮구나, 이런 어떤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몇백 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공통적인 요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인간이 하루를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행복은 이러이러할 때 높고 저러저러할 때는 낮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 좀 나오겠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일일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못하잖아요. 몇백 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요. 질문을 보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뭘 물어보냐면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딱 물어보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는지를 미리 어떤 리스트를 주고요. 그 중에서 체크하게 합니다. 그럼 뭐 밥 먹고 있다, 일하고 있다, TV 보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 등등등 다양하게 나오겠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있느냐, 누구랑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가 우리한테 나오냐면요, 사람이 누구랑 있을 때 행복한지가 나오겠죠. 누구랑 있을 때 행복감이 높고 누구랑 있을 때 행복감이 낮은지가 나올 거예요. 또 혼자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랑 있는 게 행복한 거냐, 특별히 누구랑 있는 게 행복한 거냐,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진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조금 복잡하니까. 이게 좀 흐려서 뒤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생각거리를 많이 주는 아주 그런 결과입니다. 자, 행복은 제가 아까 만족, 그 다음에 기분이 좋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만족한다는 그 속에는 뭐도 들어가냐면은, 내 삶에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질문을 할 때 얼마나 즐거운지도 물어봤지만 얼마나 지금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를 다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요 X축, 이 옆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의미 있다, 의미 있다고요. 여기서는 위로 갈수록 즐겁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의미도 있으면서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한 거냐? 누구랑 있을 때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이 0은 뭐냐, 0. 이게 혼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데이터를 지금 분석한 거예요. 이걸 보시면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딱 한 사람을 빼고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즐겁고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와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즐겁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즐거운 거죠. 이 Y축으로 제일 높은 거. 즐거움만을 물어봤을 때 제일 높은 상대가 누구냐면은 미혼인 경우에 여기 보시면 애인. 연인하고 있을 때 제일 즐거운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거, 이 Y축으로 제일 끝에 있는 건 뭐냐? 자기 자녀들하고 있을 때, 자기 아이들하고 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즐거움도 크고 의미도 큰 것들이니까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일상에서 가장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들은 주로 누구랑 있을 때냐면 자기 아이들, 자기 배우자, 친구, 부모, 형제, 애인. 그러니까 이 사적인 관계들이에요. 친구와 가족. 아까 갤럽 조사에서 그랬잖아요. 당신 어저께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이 왜 들어가느냐? 사람들의 행복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항상 누구랑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 크게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사람들이 그 순간 느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상사. 직장 상사랑 있을 때는 차라리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사들이 평가한 거겠죠. 그럼 상사들은 자기 아랫사람이랑 있는 게 의미는 꽤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도 즐겁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사들은 아랫사람하고 얘기도 하려고 그러고 막 같이 있자 그래요. 근데 아랫사람은 상사랑 있는 거가 전혀 즐겁지도 않고 전혀 의미도 없는 겁니다. 이런 비대칭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 집단에 비해서 여기 있는 집단들은 뭐냐면 전부 비즈니스 상에서의 관계예요. 직장의 동료. 직장 동료는 물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좋긴 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기 사적인 관계에 비하면 직장 동료나 상사나 부하나 혹은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은 즐거움과 의미 면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즐거움이나 의미를 많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사람이 행복하고 싶으면 가족과 친구와 연인 이 관계가 잘 확립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순간순간 행복감을 느끼는 데는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럼 뭘 신경 써야 되는 거냐? 이 관계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사실 의미하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 사람들의 기분을 물어봤더니 혼자 있을 때보다 이 사람들이랑 있을 때 즐겁고 의미 있다라는 게 제일 많이 높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인 데이터예요. 직장인들 데이터인데 참고로 이제 저희가 서울대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들도 이걸 모아봤는데요. 학생들은 여기 부모님들 현실을 좀 아셔야 돼요. 부모랑 있는 것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즐겁고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애인하고 비교해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여기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교수랑 있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즐거움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첫 번째 관계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냐? 내 관계들이에요. 친구, 가족. 특별히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친한 친구는 몇 명 있는 게 좋을까요? 내가 친하다고 느끼는 친구는 몇 명 있는 게 인생에 좋을까요? 일단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될까요? 또 생각할 수 있는 다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연구는 보니까 최소한 서너 명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그런데 저희가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친한 친구의 수를 물어봐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친한 친구를 적어내잖아요. 그럼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하고 건강도 조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20대, 40대, 60대로 나누어가지고 조사를 이 관계를 보면요. 친구의 중요성은 20대보다는 40대 때가 중요해요. 그리고 40대보다는 60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는 훨씬 더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 행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당연히 남편, 뭐 자녀이기도 하지만 친구예요. 친구에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행복에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얼마만큼 행복에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행복한 사람들이 관계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면 또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제 학생하고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몇 달 전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이런 기사가 어떤 조사의 그 결과가 발표돼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네가 10억을 받는다면 감옥에 갈 수 있느냐?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꽤 많은 학생들이 가겠다라고. 네. 그런 이제 그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해는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저녁을 먹기로 한 거예요. 친한 친구랑. 그런데 회사에서 1시간 더 일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여기 못 가는 겁니다. 근데 대신 돈을 주겠다. 얼마를 받으면 내가 친구의 저녁을 포기할 건가? 그렇죠? 내가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많이 받아야 포기하는 거고요. 관계가 소중하지 않으면 조금만 받아도 내가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를 받으면 아래의 약속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성 친구예요. 저희 남자친구랑 여자친구하고 1주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 가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네가 포기하려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응답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미리 측정을 했어요. 여기 저 영어로 뒤에서 죄송한데요. 이 SWB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낮은 학생들이고요. 여기는 행복감이 높은 학생들인데 행복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 이성 친구하고 2박 3일 여행 가는 걸 포기하기 위해서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평균적으로 생각하냐면은 1,595만 원. 그러니까 1,600만 원 정도 주면 내가 포기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런데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낮은 친구는 얼마냐? 345만 원만 있으면.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행복감이 큰 친구는 많이 받아야 내가 이 관계를 좀 포기하겠다 이야기고요. 다른 데이터를 한번 봐볼게요. 평소에 스케줄 맞추기 어려운 친구가 있었는데 겨우 맞춰가지고 여름에 2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가기로 했다. 자, 이걸 포기하기 위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행복감이 낮은 친구는 592만 원. 행복감이 높은 친구는 1275만 원. 이성 친구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에 콘서트 가기로 하는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너 돈 얼마 받으면 이거 안 갈래. 보세요. 행복감이 낮은 친구 보세요. 41만 원이면 나 안 가도 된다. 근데 행복감이 높은 친구는 627만 원. 이 관계를 포기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지금 가기로 한 걸 포기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과 12월 31일 날 밤에 시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29만 원만 있으면 난 친구들하고 약속 포기할 수 있다. 행복한 친구는 한 1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 한번 봐볼게요. 네. 가족들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 자, 얼마 받으면 이거 안 갈래요. 행복감이 낮은 친구는 11만 원이면 행복감이 높은 친구는 그래도 19만 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관계와 돈이 있을 때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기 때문에 이 관계에다가 붙이는 돈의 액수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행복감이 낮은 친구는 관계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포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돈이 작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하루를 보게 되면, 하루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누구랑 있을 때, 특별히 가족, 친구랑 있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그 행복감은 행복한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행복감이 낮은 사람도 누구랑 있을 때, 누구랑 같이 있을 때 행복감이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뭐 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기억할 거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순서를 조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행복은 누구랑 있느냐의 문제이다.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를
누구랑 있을 때 즐겁고 의미 있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누구랑 있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요.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다시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 X축, 이 횡으로 가는 거는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고 이 Y축이 즐겁다라고 느끼는 그런 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즐겁고 의미 있냐면 이쪽에 있는 일들을 할 때 즐겁고 의미를 더 많이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즐거움과 의미를 많이 느끼는 활동이 뭡니까? 여행. 재밌어요.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행하고 있는 순간에 문자를 받았을 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의미 있다고 나와요.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결합시켜봐요. 그러면 최고의 행복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가족여행, 친구랑 하는 여행, 연인과 하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행복을 한번 누리면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주어진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함께 여행하는 것은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즐거움과 의미를 또 많이 주는 것들 중에 여기가 영어 스페링은 틀렸는데요. 운동이 있어요. 운동.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을 때 문자를 받아서 응답하게 하면 굉장히 즐겁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걸 좀 늘리셔야 돼요. 졸리세요? 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 졸려요. 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게요.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규칙적으로 운동 전혀 안 하신다. 네. 네, 제가 땀이 여기가 좀 차나요? 사인은 이런 거 보여줘도 되고 저는 보여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수님 하나만 뭔가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뭐를 얘기할까? 그렇죠? 실천 가능한 것 중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뭐를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고민 안 하게 됐어요. 운동. 데이터가 그걸 보여줍니다. 사실 여행은 이게 좀 큰 맘 먹어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매일 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운동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심리학자가 행복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의 엄청난 비밀 같은 거, 좀 마법과 같은 마음을 좀 잘 관리하고 뭐 이런 거를 기대를 하는데요. 제가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행복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운동이에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진짜 행복하고 싶다 그러시면 조금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말하는 거. 그러면 앞에 우리가 봤던 거하고 이제 다시 결합을 시켜보시면요. 친구나 가족하고 여행하잖아요. 그럼 여행하면서 여기 산책도 들어가 있어요. 여행하면서 걷죠. 산책하죠. 말하죠. 먹죠. 이 모든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과 큰 의미를 다 안 주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도 별로 없고 즐거움도 약한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거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이 지금 참고로 동그라미의 크기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동그라미의 크기를 뭘 나타내냐면은 그런 일을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하느냐예요. 그래서 클수록 그런 일을 자주 한다라는 거고 동그라미가 작은 거는 그런 일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즐거움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중에 여기 지금 잠이 있는데 여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즐겁지도 않고 의미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뭐냐면은 특별히 할 게 없어가지고 잤어요. 깼는데도 할 게 없어가지고 또 자. 그리고 눈 떴는데도 특별히 할 게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 이때 뭐 최악이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TV도 큰 즐거움이나 큰 의미를 안 준다고 사람들이 스스로 보고를 해요.
TV도 그렇고요.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 뭐 SNS, 카톡 이런 것도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행복감을 많이 못 느낍니다. 전화 통화도 별로 그렇게 의미 있거나 즐겁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행히도 여기에 제일 큰 게 뭐 일이 들어가요. 네, 사람들이 일할 때 별로 즐거움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의 챌린지가 뭐냐면은 일이 제일 동그라미가 크잖아요. 모든 활동 중에서 일이 제일 동그라미가 커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일인데 일에서의 즐거움이 제일 낮다. 이게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터를 즐겁게 만들 거냐. 근데 이거는 개인만의 몫은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회사나 또는 학교나 이런 데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의미는 있는데 별로 즐겁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병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병원 가고 있을 때 문자를 받으면 즐겁지가 않아요. 뭐 걱정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의미는 있는 거죠. 또 공부하는 거.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데 막 그렇게 즐겁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딱 그려놓고 나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활동을 좀 늘리고 여기는 좀 줄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은 제한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돈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이 뭐 월급을 받으셨다 그러면 뭐 아파트 관리비, 아이들 과외비 탁탁 떼놓으시잖아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헌금 딱 떼놓고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관리의 대상으로 잘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도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해야 되는 돈이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나는 반드시 산책을 해야 된다. 와 같이 그런 시간들을 좀 떼놓으시는 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겨우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막 어렵거나 그렇지 않으시죠? 네, 제가 가능하면 쉽게 지금 하고 있고요. 맨 뒤에 있는 거를 좀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결혼 20주년이었어요. 결혼을 제가 좀 일찍 했습니다. 유학 가느라고 결혼을 일찍 했는데 20주년쯤 되면은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어차피 유학 가야 되니까 제 와이프랑 저랑 그랬어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예단 같은 거 하지 말고 반지도 그냥 간단한 거 서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대 정문에 그런 액세서리 파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둘이 가가지고 거기서 반지 하나씩 이제 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서로 합의했는데 결혼식 얼마 안 남겼는데 굉장히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해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럼 내가 결혼 10주년 때 큰 거 해주겠다. 근데 결혼 10주년에 뭐 큰 걸 못 해줬어요. 네, 20주년이 됐잖아요. 근데 참 다행인 거는 제 와이프는 명품을 싫어해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얘기, 당신은 참 복 받았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명품은 싫어하고 모피는 알러지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 되는데 제가 그 행복을 공부하고 저도 연구하면서 행복을 연구하면 행복해집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연구 결과가 뭐냐면 행복은 어떤 좋은 일의 강도가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자주 경험하는 게 좋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20주년에 큰 거 한번 해주는 것보다 내가 평소에 어느 날 퇴근하다가 뭐 붕어빵도 사다 주고 뭐 꽃도 사다 주고 그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라고 평소에 계속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20주년을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잘 봤어요. 여러분 아이가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맞아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기분이 정말 좋으시잖아요. 막 칭찬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말을 꼭 합니다. 첫 번째는, 야, 근데 너네 반에 100점 맞은 애는 몇 명이 이렇게 많냐. 진짜 비교하는 겁니다. 늘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말이 사실 더 결정적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근데 기말고사가 더 중요해. 열심히 해. 이래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일, 모레 더 즐겨야 되는데, 딱 그렇게 하고는 다시 긴장 모드로 들어가요. 기말고사 또 100점 맞아오잖아요. 또 반복해. 야, 진짜 잘했다. 근데 걔는 몇 점 맞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야, 중학교가 더 잘해야 돼. 중학교에서는 너 특목고 같은데, 이런 데 가야 돼. 고등학교 가면은, 너 이왕이면은 뭐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럼 직장 다니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개발해야 돼. 놀면 안 돼. 아침에도 강의 들으러, 여러분처럼 뭐 사이버 강의도 듣고, 막 이렇게 하라 그래요. 조금 나이가 들면 뭐라고 하느냐? 노후를 대비하라 그래요. 조금 더 지나면 well dying. 잘 죽는 거 예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작은 일들을 즐기기보다는 미래에 있을 것 같은 큰 거를 위해서 이거를 희생하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빈도를 추구하지 않고 강도를 추구해요. 근데 행복연구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강도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주는 행복감은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적응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냐? 가끔씩 큰 걸 경험하는 것보다 작더라도 자주 경험해가지고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한 아주 흥미있는 연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국가의 그 메달 순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의 MBC 방송에서 자기네들이 집계한 건데 당연히 미국 1등이에요. 근데 미국 1등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금메달 수에서는 중국이 더 많아요. 중국이 51개고 미국이 36개인데 총 메달 수에서는 미국이 110개고 중국이 100개예요. 그래서 미국은 메달 순위를 정할 때 총 메달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1등인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우리가 프랑스보다 금메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우리가 프랑스보다는 더 못한 걸로 미국에서는 통계가 잡혀요. 그 이유가 뭐냐? 총 메달 수가 프랑스는 40개인데 우리나라는 31개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집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보여주는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순위는 금메달 우선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중국이 1등이고요. 우리나라는 7등으로 올라와요. 총 메달 순위로 하게 되면은 아까 MBC에서 미국 MBC에서 한 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몇 등이냐면은 1, 2, 3, 4, 5, 6, 7, 8등으로 떨어지죠. 근데 금메달로 하게 되면 우리가 7등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중국은 당연히 우리와 같은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1등이냐? 중국은 우리가 1등이다. 미국은 우리가 1등이다.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올림픽 역사상 이런 일들이 한 4번인가 일어나요. 보통은 금메달 제일 많이 딴 나라가 총 메달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부터 이게 약간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베이징 올림픽 때고, 더군다나 중국은 자기네가 올림픽을 개최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1등이라는 걸 막 내세우고 싶었던 거고, 미국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야, 총 메달 수를 따져봐라. 우리가 뭐 28개다. 중국은 아니다. 금메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이 아마 여자 축구인가 뭔가 단체로 금메달인가 뭘 땄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하나씩 따져보자. 뭐 유치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곰곰이 한번 살펴보실 거는요. 뭐가 좋은 방법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메달만 카운트하는 게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모든 메달을 다 따지는 게 좋은 방법이냐. 그렇죠?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IOC, 이 국제올림픽기구는 국가별 순위를 안 매기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매긴다고 얘기를 하지만 각 나라는 그냥 이렇게 매깁니다.
근데 금메달 우선순위를 보면은 기본 그 정신이 뭐냐면 일단 금메달, 은메달이 몇 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금메달을 세고요. 금메달이 같을 때만 은메달을 세요. 은메달이 같을 때만 동메달을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의 가치가 무시돼요. 큰 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라고 하는 원리하고 이건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총 메달로 순위를 정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금메달을 가지고 정하는 게 좋겠느냐를 물어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총 메달을 선호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메달로 세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과 맞게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총 메달 순위를 더 선호해요. 그리고 질문을 또 어떻게 했느냐. 야, 그러면 금메달 한 개는 은메달 몇 개하고 같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금메달 한 개는 동메달 몇 개하고 같겠느냐예요. 자, 그러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하고 높은 사람들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한 2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금메달 한 개는 은메달 2개 반 정도.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금메달 한 개는 은메달 6개 정도.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큰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야. 큰 것만. 야, 이런 거는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꽃을 보고 야, 너무 예쁘지 않냐 뭐 이렇게 감탄하고 있을 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뭐, 야, 꽃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석양이 너무 예쁠 때, 그렇죠? 바람이 너무 시원할 때,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줬을 때, 야, 너무 감사하고 인생은 살만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그따위 거 인생에서 뭐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얼핏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야, 진짜 인생을 열심히 전투적으로 잘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나이브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작은 것들의 가치를 잘 인정을 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는 큰 거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의 즐거움을 조금 더 음미해 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도 조금 더 오랫동안 경험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마음이 좀 필요하고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할 텐데요.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과 행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되어 왔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주제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 그렇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은 yes 하시겠습니까? no 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그렇죠.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 학자들은 행복을 쪼개서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행복을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요, 돈은 우리의 만족감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별로도 지금 이게 여러 국가들 그림인데 국가가 X축이 국가의 그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 늘어갈수록 여기가 삶의 만족도거든요. 만족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국가가 가난한 국가보다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각 국가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동그라미에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씩 그려져 있잖아요. 이 막대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국가 내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하면 막대기가 왼쪽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비례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 국가에 내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도 더 행복하면, 그러니까 부자가 더 불행하면 막대기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죠. 근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도 그렇고 개인 수준에서도 그렇고 삶의 만족에서는 돈이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인컴이라는 거는 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이 X축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눈금이 좀 특이하다라는 거를 누군가 좀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X축의 눈금의 이 간격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그렇죠. 배수로. 그렇죠. 보통 우리 그래프라면은 배수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같은 값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500이고 여기가 1000이면 얘는 1500, 여기는 2000, 2500, 3000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배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일반인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걸 아셔야 돈과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시게 돼요. 이게 무슨 놈이냐면은 왜 이렇게 배수로 늘어나는지 그런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1년 연봉이 예를 들면 5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연봉이 배로 뛰어서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럼 행복감이 늘어나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다시 그 정도의 행복감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 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거에 배이 20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2000만 원인 사람은 그거만큼 늘어나기 위해서 2500이나 3000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40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4000만 원인 사람은 8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돈의 총량을 늘려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려면 총량이 무지하게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4천만 원인 사람이 4,500, 5,000, 5,500, 6,000 이렇게 늘어나가지고는 안 되고 그거에 배가 늘어나야 그 전에 느끼던 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긴 하는데 돈의 총량을 늘리는 방법은 행복을 경험하는 데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일종의 기름이 많이 먹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기름을 많이 넣어야 자동차가 달리는 거잖아요. 효율적이라면 기름을 조금만 넣고도 잘 가야 되는데 돈은 뭐냐? 이 기름을 많이 넣어줘야만 행복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돈과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돈이 행복에 특히 삶의 만족도에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만족도를 늘리기 위해서 즉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 돈의 총량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돈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1년 사이에 연봉이 배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올해 연봉이 3천이었는데 내년에 6천이 되고 그 다음에 1억 2천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돈을 통해서 행복을 더 얻으려면 총량을 늘리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학자들이 돈이 늘어나면 행복이 늘어나느냐 이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행복을 더 늘려주는 방법이냐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구들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마칠게요. 첫 번째는 인간은 아까 제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누구랑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이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서 이런 동물들도 굉장히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람들이 한 달에 지출한 돈의 용처를 구분을 해본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쓴 돈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돈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돈의 대표적인 예들은 뭐냐면 선물, 그다음에 기부 이런 것들.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나냐. 행복한 사람들일수록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남을 위해서 쓴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돈이 많으니까 남을 위해서 쓰겠지. 근데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돈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써요. 행복하니까 남을 위해서 쓰는 거지 남을 위해서 쓰니까 행복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냥 돈을 나눠주게 한 거죠. 그랬더니 행복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나누는 것도 많이 하지만 나누면 행복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늘어난 만큼 사람들이 행복감을 잘 못 느끼는 그만큼
예민하게 행복감이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지나치게 우리를 위해서 많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안 늘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량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액수 중에서 남을 위해서 쓰는 액수도 조금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경제적인 형편 하에서 조금 기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사람들의 행복을 늘리는 데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오늘 강의 들으시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강의 여러분 무료로 들으시죠? 근데 만약에 돈을 내고 들은다고 가정해 보세요. 돈을 내고 들은다고 하시면은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건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슈퍼에 가서 사시면 뭐 물건이 생기잖아요. 근데 강의는 물건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체험하시는 거죠. 여행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소비 중에는 소유가 생기는 소비가 있어요. 옷을 산다거나 자동차를 산다거나. 근데 어떤 소비는 그런 건 안 생겨요. 경험하는 겁니다. 뮤지컬 본다. 경험이에요. 여행도 경험이고. 근데 사람들이, 학자들이 뭘 연구했느냐. 그렇게 소유를 위한 소비하고 경험을 위한 소비 중에서 무엇이 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행복감이 오래 가는지 봤더니 경험을 위한 소비가 행복감이 크고 오래 가요. 사람들이 늘어나는 돈을 가지고 소유를 자꾸 더 늘린 겁니다. 경험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경험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이따 저녁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되게 여자분들은 항상 옷이 없어요. 항상 옷이 없어요. 근데 그 없는 옷 가운데서도 이런 감정이 드는지 보세요. 한 3년 전에 산 옷을 보고 야 진짜 설렌다 지금도. 없어요. 안 설레요. 근데 앨범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3년 전, 5년 전 가족여행 보면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이게 경험을 위한 소비가 가지고 있는 힘인데 우리가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좋은 걸 위해서 소유를 위한 쪽으로 소비를 늘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우리 개인들의 수입도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만큼 안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소유를 위한 데다가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경험을 위한 소비에다 좀 덜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칠까 해요. 뭐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도 있으실 거고요. 영어가 많아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다 잊어버리셔도 몇 가지만 딱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에 내가 좀 더 투자해야 되겠다. 두 번째, 뭘 하느냐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 요 오른쪽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의미와 즐거움을 많이 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내가 좀 늘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큰 것만 기대하지 말고 작은 것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남들을 위해서 쓰는 액수를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소유보다 경험을 위한 소비를 좀 늘려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끝으로 제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